네, 이번 시간에는 연구 윤리, 여기 ethics라고 되어 있죠. 연구 윤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딱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랩 노트북. 여러분들 각자 연구실에서 작성하고 계신 연구 노트, 연구 노트를 잘 쓰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각 연구실에서도 각자 하루하루 실험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연구 노트에 잘 적으시고 지도 교수님께 아마 확인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일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꼭 연구 노트를 잘 쓰시라고 여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연구노트에 모든 내용을 다 적어라. 그죠? 여러분들이 실험했던 모든 정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적으셔야 됩니다. 연구노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될 때 연구실에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놓고 떠나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후배, 먼 후배들이 기존의 선배가 진행했던 일을 다시 한번 똑같이 재현하고자 할 때 그 실험을 단순히 연구 노트만 보고 따라 하더라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 페이지에 적고 날짜 뭐 본인 서명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지도 교수님이 또 서명하는 란이 있죠. 그죠? 꼭 이것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번 적은 거는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뭔가 수정할 부분이 있고 잘못된 걸 적었으면은 이제 아예 X표를 하고 다시 적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실험 장비랄지 뭐 컴퓨터로 만든 그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할 때 그림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실험 장비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은 당연히 다 그 데이터 그 자체로도 당연히 잘 보관을 해야 되지만 다 인쇄를 해가지고 연구 노트에 다 붙여야 됩니다. 붙인 다음에 누가 수정할 수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옆에다 사인을 해야 되고요. 사인하는 건 뒤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연구 노트라는 거는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 이제 카이스트의 어떤 연구실의 내용인가 봐요. 어떤 것들을 했는지 적었고 뭐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사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타냈네요. 보죠. 여기 날짜 적혀 있고, 그죠? 어떤 실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다음 실험 넘버, 실험 번호. 왜냐면 실험 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험 데이터를 얻었을 때 그 데이터랑 이 실험 번호, 랩 노트에 적혀 있는 실험 번호랑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문헌 같은 경우에 뭐 문헌 표시된 걸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그림 실험 데이터 이런 거를 잘라서 붙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다 잘라서 붙였잖아요. 붙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이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다 본인의 서명을 했죠. 그죠? 이걸 이제 풀로 붙인 다음에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다시 띄었다가 붙이고 하는 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정을 딱 풀 같은 걸로 붙인 다음에 테이프로 붙이면은 별로 좋지 않고요. 풀로 붙이고 그 부분에 이렇게 서명을 해서 이게 이 자리에 딱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랩노트 쓰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본인 서명 쓰고 여기 밑에 이제 그 지도 교수님 서명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뭐 하나 예시고요. 실험 데이터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는 서명을 또 안 했네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서명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날짜 적혀 있고 뭐 실험 번호랄지 이런 게 잘 적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기본적인 얻은 데이터를 다 적고 그다음에 뭐 그래프나 이런 것들도 다 잘라서 붙이고요. 붙인다. 그죠? 그다음에 결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런 걸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해석, 그죠? 이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뭐 계획 같은 거, 그죠? 다음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어떤 실험을 추가적으로 해볼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을 좀 바꿔볼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함께 실험 노트에 적어두면 좋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죠? 보면은 키스트인가 보네요. 그다음에 과제명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가정이 적혀 있네요. 그죠? 어떤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를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험을 할 건지. 이건 일본 건가 보네요. 그죠? 일본말 일어가 써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어떤 물질 합성 과정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물질 합성 과정. 그래서 합성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집어넣는지 여기 뭐 40밀리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실험을 어떤 식으로 유기 합성을 진행했는지 이런 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미국 건데 요거는 이제 특허, 그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패턴트죠, 그죠? 이게 실제 이제 패턴트 나온 내용인데, 이게 또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랩노트가 나중에 그 특허권이 이제 분쟁이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특허를 신청을 했느니 이런 걸로 가지고 그거는 다 이제 랩노트를 바탕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랩노트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이 특허를 내기 위한 기본 그 연구 노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나 봐요.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네요, 그죠? 내용과 그림 같은 것도 이 그림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서명도 잘 되어 있고요, 날짜랑. 이런 굉장히 나중에 지적 재산권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랩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구체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이런 랩노트를 작성해야 된다.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뭐 붙이고 기록에 남기고 뭐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뭐 수식 같은 게 필요하면은 그 의미, 그리고 날짜랑 고정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특히 추가적으로 붙인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꼭 풀로 붙여가지고 서명을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래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데이터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사실 우리도 가끔 우리 뭐 논문 같은 거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이런 내용들이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전 세계적으로 가끔씩, 그죠? 그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수가 있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학문이라는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제 맹점이기도 한데, 그런 어떤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사례들로부터 어떤 결과를 초래했고 우리가 그런 역사로부터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대표적인 사건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다들 아시겠지만 황우석 사건이죠. 굉장히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이죠.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서울대 뭐 수의학과 교수였고 굉장히 우수한 논문들 많이 쓰고 뭐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급 논문을 굉장히 여러 편 쓰면서 뭐 무슨 동물 복제 이런 관련해서 어, 논문을 많이 썼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 2015년 2005년이었나 보네요. 벌써 이렇게 15년이 지났네요. 그죠? 이게 첫 번째로는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윤리 문제, 그죠? 보면은 뭐 인간 배아 뭐 이런 복제 이런 관련된 실험을 막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의 난자가 필요한데 그 난자를 이제, 어, 이제 합당한 합리적인 어떤 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같이 일하는 연구원 거를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채집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첫 번째로. 그죠? 그다음 더 큰 문제는 사실 데이터 조작이었죠. 조작. 그죠? 이거는 첫 번째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런 방송이 나온 이후에 문제가 이 데이터 자체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똑같이 복제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제 그 사이언스 이런 데 낸 논문이 실제가 아니다, 다 조작된 것이다 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논문도 뭐 다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크게 벌어졌던 적이 있었죠, 그죠? 다 비슷한 내용이죠. 윤리적인 이런 뭐 난자 사용 문제부터 해가지고 논문도 다 조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거의
이 학계의 어떤 영웅처럼 만들어가지고 연구비나 이런 지원금도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사기였다는 거죠. 그죠? 다 사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죠? 데이터 조작, 다 조작하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난자 공효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이런 거 사실 증거가 있었으면 이 사람이 아니다, 이 데이터 저작이 아니다라는 증거만 확실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증거는 뭐겠어요? 랩 노트북이죠. 그죠? 연구 노트가 제대로 쓰여있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죠? 연구 노트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진짜 우리가 진짜 데이터 이런 그림을 얻은 게 맞다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랩노트를 상세하게 쓰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황우석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보다 전에 더 큰 스캔들이 있었어요. 여기 얀 핸드릭 쉔이라는 이 사람인데 쉔 스캔들이라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 분야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분야랑도 약간 연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사람이 여기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인 벨랩이라는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죠? 벨랩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었어요. 벨랩 여기 나와 있지만 벨랩 is where transistor was first made.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소자인 트랜지스터라는 소자가 처음 개발됐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벨랩에 굉장히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연구원으로 일하곤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학계에서 굉장히 유행이라고 할까요? 했던 게 뭐냐면은 트랜지스터를 아주 작게 만드는 거. 지금도 사실 이제 반도체 소자를 굉장히 작게 집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유행이 뭐냐면은 싱글 몰레큘 일렉트로닉스라고 해가지고 한 개의 분자, 한 개의 유기 분자를 가지고 무슨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유행이었어요. 여러분들 언론을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나 이런 뭐 주요 반도체 회사에서 얘기하는 뭐 반도체 사이즈 그 단위가 예를 들면 뭐 10나노급이다, 무슨 뭐 8나노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대충 가장 많이 발전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죠? 10나노. 물론 그 10나노라는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크기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작은 크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개의 분자를 생각해 보죠. 그죠? 이들은 유기 분자예요. 탄소나 뭐 수소 이런 걸로 이루어진 유기 분자인데 한 분자라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기껏 해봐야 한 뭐 2, 3나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인데 그때 벌써 20년 전에 2, 3나노짜리 분자로 이루어진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온 거예요. 싱글 몰레큘 일렉트로닉스가 그때 막 유행이었거든요, 약간. 단일 분자로 가지고 막 전기적인 측정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붐이었어요. 근데 요 벨랩에 있던 얀 핸드릭 시엔이라는 사람이 그런 관련한 연구로 논문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에 사이언스 논문 5개, 네이처 논문 3개 다 주저자료. 2001년에 사이언스 4개, 네이처 4개. 보면 신기하게도 PR에는 안 낸다고 돼 있죠. 그죠? PR에는 이제 물리학 쪽에서 많이 내는 전열인데 사이언스 네이처를 지금 2년 동안에 몇 개를 쓴 건가요? 16개? 이렇게 쓴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너무나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2001년에 보면은 논문을 8일에 하나씩 냈대요. 그러니까 뭐다 주저자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몰레큘러 트랜지스터, 싱글 몰레큘로 이루어진 반도체 소자를 만들었다. 보통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인 분야에 어떤 좋은 논문이 나오면 사람들이 한번 재현 실험을 해보잖아요. 따라해보죠. 근데 아무도 리프로듀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 사람이 사용했던 이제 소재 중에 하나가 thin layer of aluminum oxide, 아주 얇은 이제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 옥사이드 방막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거는
이제 벨랩에서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박사학위를 했던 여기 뭐 콘스탄츠 대학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계속 논문을 내니까 사람들 한편으로는 이제 반신반의했겠죠, 그죠? 믿는 사람도 있고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재현이 안 될까? 근데 2002년에 리디아 손이랑 닥터 린루도 이제 그 당시에 벨랩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 그 뭐야 그 뭐야 쉔이 에릭 쉔이 낸 에릭 쉔이 아니라 핸드릭 쉔이 낸 논문 그림들을 좀 보다 보니까 논문을 많이 냈잖아요, 굉장히. 일부 논문이 데이터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런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보면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죠? 보면은 근데 노이즈, 그죠? 여기 뭐 찌글찌글 이렇게 그래프가 아주 매끈하진 않잖아요, 그죠? 노이즈를 봤을 때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상하다, 그죠? 분명히 다른 논문에 실린 다른 소자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했더니 그 쉔이라는 사람은 실수했다, 롱 데이터 쓰시다, 그죠? 근데 또 폴 맥규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계시는데 코넬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또 이거랑 똑같은 어떤 데이터를 찾은 거야. 이거 좀 이상하네, 그죠? 여기 보면은 분명히 다른 물질 가지고 한 건데, 그죠? 그죠? 분명히 다른 소재예요, 그죠? 다른 소재인데 이 형태나 이런 노이즈 형태 이런 거 보면은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보면,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가 똑같나요? 여기랑 이런 거 보면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이것도 보면은 여기 노이즈 형태랑 여기 노이즈 형태랑 똑같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른 물질인데 이렇게 논문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뭐야? 연구 노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모든 데이터, 그림 이런 거를 다 이 사람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그죠? 심지어 디플리케이트 똑같은 그림을 또 쓴 거예요. 또 쓰고 또 쓰고 다른 논문에 똑같은 그림을 또 쓰고 또 쓰고. 그죠? 이 사람도 좀 약간 한심하네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확인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해고되고 논문이 뭐 최소한 28편이 다 철회되고 그때 당시에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몰레큘라이트가. 그죠? 2나노, 3나노 되는 어떤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다니. 거의 이건 뭐 혁신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20년이 지난 지금 뭐 10나노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정도의 어떤 몰레큘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으면 정말 반도체 산업을 정말 뒤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 사건 이후로 그 벨랩의 그 굉장히 똑똑한 연구자들 많았었거든요. 그 벨랩 연구실이 다 해체되고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이제 학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분야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어, 유기소자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약간 저도 이제 유기소자 쪽을 연구를 했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유기소자 연구했던 약간 선구자들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 벨랩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데이터 조작한 거에 뭐 같이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 그 같은 연구실이나 그 같은 연구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여기 이제 랩이 해체되면서 다 이제 뿔뿔이 여러 대학으로 흩어지면서 다 이 분야가 약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분야 자체도 완전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싱글 몰레큘 일렉트로닉스 이런 거는 확 죽었죠. 그죠? 뭐 아직도 지금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거의 뭐 많이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 데이터 조작이나 이런 걸 때문에 혹은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논문이 철회되는 리트렉션 되는 경우가 점점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뭐 거의 10년 전 얘기인데 점점 늘어나는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워낙 많은 논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 과학의 영역에서
말하자면 이제 속된 말로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톨레미 아시죠? 그죠? 이 천문학자 고대 그리스의 저기 천문학자였나요? 이 사람이 뭐이 별자리를 관찰하고 해가지고 뭐 이런 뭐 천문도도 그리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밤에 이렇게 별자리를 관찰한 적이 없대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 During the day in the Great Library in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역사. 거기서 그냥 다른 그 전에 이런 천문을 연구했던 학자가 쓴 어떤 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가 했다고 그냥 한 거예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사나 이런 거 배웠을 때 이 톨레미라는 사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과학사 같은 거 배울 때.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단순히 남이 한 일 가지고 그 책 가지고 그냥 뭐 좀 그대로 베꼈던지 아니면 그냥 정리만 해가지고 이거 내가 한 거다. 내가 직접 밤에 별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뭐 얻은 거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어요. 물리 쪽으로도 했고 뭐 천문 쪽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실험들에서 이 사람이 직접 실험을 해서 확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colleagues had difficulty reproducing its result라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 이런 사람이 실험한 게 아니라 그냥 사고 실험한 건지도 몰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걸로 사실 오명이 좀 있어요. 우리 그 유명한 달톤, 그죠? 원자론, 그죠? 우리 뭐 일반 어학이나 이런 거 배울 때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 유명하죠, 굉장히. 근데도 이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실험들 중에도 보면 no present day chemist has been able to repeat. 재현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뭐겠어요? 직접 실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적어놓기만 한 거죠. 상상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거가 없는 거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맨델 또 아시죠? 맨델, 그죠? 우리 이 생물학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맨델이 했다는 우리 실험 다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죠? 형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였죠? 그 무슨 콩으로 했던가, 그죠? 여기 피 완두콩 같은 걸로 이제 이 계속 저기 제가 생물학 쪽 용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뭐 배양이 뭐라 그러지? 계속 자손간에 이렇게 내려갈 때 유전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이런 거 유전자가 좀 이상하지. 그죠? 염색체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 사람 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statistics are too good to be true. 너무 딱 맞는다는 거야. 데이터 자체가, 그죠? 우리 벤델에 대해서 배울 때 그 형질 비율에 따라서 딱딱 맞잖아요. 뭐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서 딱딱 맞는데 도저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실험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사람 이론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이론을 얻기 위해서 한 실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걸 분명히 조작이다 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밀리컨이 된다마? 노벨상까지 받았던 그 밀리컨 알잖아요, 그죠? 전자의 전하, 그죠? 기본 전하량을 쟀다고 믿어지는. 근데 이 사람도 실험 데이터를 보면은 조작했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사람이 했던 그 정도의 실험 장치를 가지고는 그 일렉트리컬 차지를 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거의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물론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면은 이런 수치를 가질 거다. 그죠?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이 사람이 장치를 고안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건 아닐 테니까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그죠? 갈릴레이, 뭐 맨델, 밀리컨 할 것 없이 다 이런 연구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 어떻게 보면은 학계의 가장 큰 문제, 현재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피어 리뷰.
여러분들이 뭐 이미 논문을 쓰셨던 혹은 논문을 곧 쓰시게 될 학생들이 많을 텐데 논문을 내는 과정을 앞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보면은 논문 심사라는 거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내 논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그런 관련 분야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정도가 판단을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다라고 오케이를 하면은 논문이 억셉트 해가지고 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논문의 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논문에 쓴 그 내용, 그 실험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그냥 읽어보고 그럴듯하네. 그죠? 충분히 어, 실려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잘 뒷받침이 되는구나라고 그냥 판단할 뿐이잖아요. 그죠? 그게 만약에 조작됐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논문을 내는 과정 자체에서 이렇게 단순히 그냥 피어 리뷰한 서너 명의 의견만 가지고 출판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학자의 양심에 맡기는 것일 뿐이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 과학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 교수로서 살아남으려면 논문 써야 되잖아요. 그죠? 논문을 써야 된다는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가장 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알사브티 발음 이름 어떻게 얘기하는데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라크 사람인가 봐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박사학위를 하려고 미국에 왔대요. 처음에 갔는데 어, he lied about his previous education background. 처음에 뭐 어떤 학부를 나왔고 이런 걸 다 거짓말했나 봐요. 사기를 쳤나 봐. 그래서 처음 가려고 했던 템플 대학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어떻게 또 말로 사기를 쳤는지 여기 뭐 제퍼슨 메디컬 컬리지라는 학교에 여기 프레드릭 윌럭이라는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게 됐나 봐요. 그때도 거짓말을 했어.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자기가 로열 조르디안 블러드 요르단 있잖아요. 요르단 어떤 그 뭐야 귀족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연구실에 가서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막 실험을 하고 실험 데이터를 얻어서 뭐 지도 교수한테 보고하고 하는데 그 연구실에 다른 연구자들이 보기에 쟤 좀 이상하다. 어? 얘 분명히 데이터를 만드는 것 같다. 제대로 실험도 안 하고 하는데 그죠? 그렇게 이제 지도 교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다 이제 사자 대면을 하고 결국 얘는 쫓겨났어요. 또 계속 쫓겨나고 왔다 갔다 해 계속. 문제가 또 뭐야? 얘가 쫓겨날 때 그 연구실에서 냈던 그랜트 어플리케이션, 그죠? 연구 그 제안서 있잖아요, 그죠? 과제 제안서를 들고 간 거야. 그리고 몇 개 아직 출판되지 않은 매뉴스크립트를 들고 간 거야. 원래 훔쳐간 거야. 그리고 2년 후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연구실의 어떤 대학원생이 얘가 논문을 쓰는 거야. 이상한 체코슬로바키아 저널에. 그죠? 근데 얘가 이미 미국에서 대학원생 할 때 데이터 조작해서 냈던 논문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논문을 이상한 어디 체코 저널에다가 낸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발견했는지 대단하죠. 그죠? 얘가 이제 가져갔던 이런 논문이나 여기 들어가 있던 그런 내용들 가지고 그냥 가짜로 만들어낸 거겠지. 그래서 이제 또 윌락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얘한테 편지를 써서 또 표절했다는 거 다 밝히겠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 논문을 많이 썼네요. 한 5, 60편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가짜로 만들어내가지고 논문을 썼네 봐. 대단하네요, 이 사람도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로 Publish or Perish Culture. 그렇죠? 우리나라야 사실 좀 덜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가 되면은 테뉴어를 못 받으면 그냥 잘리는 거잖아요. 그죠? 테뉴어 받기가 좀 어려운 학교들도 많고, 특히 좋은 학교들은 테뉴어 받기가 어려우니까 논문을 못 내면은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굉장히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압박을 받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BJ 소만 사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제가 잠깐만요.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이재수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예일 대학의 부교수였대요. 37살. 그다음에 같은 과에 필립 펠릭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사람 정교수인가 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필립 펠릭이라는 사람이 정교수니까 어떤 논문 리뷰 요청을 받은 거예요. 논문 심사 요청을 받았어.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좀 바쁘기도 하고 분야가 얘가 좀 잘 아는 분야인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좀 대신해라 라고 시킨 거야. 그렇죠? 내가 어떤 논문 리뷰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네가 하는 연구 분야랑 좀 관련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좀 리뷰를 해서 좀 답변을 해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그래서 받았는데 리뷰만 했으면 좋았는데 얘가 그 논문 데이터를 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논문 심사를 계속 늦춘 거예요. Intentional Delay of Review Process죠. 그리고는 그 논문 데이터에 있는 그 실험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똑같이 따라한 거죠. 남의 실험을. 그래서 논문을 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 논문 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 원래 논문의 주인공 그 주인. 이건 분명 내가 한 실험인데 얘가 한 거야. 갑자기 얘가 자기 이름을 들고 달고 논문을 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정식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저거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얘 잘렸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생겨요. 증거가 없을 뿐이지. 그렇죠? 논문 리뷰를 받았는데 본인 리뷰를 받았다는 거는 그 분야랑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특히 분야가 좀 빨리 할 수 있는 실험이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야. 내가 빨리 해야겠다. 그러면은 논문 리뷰를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한두 달 이렇게 뭉개. 그 다음에 열심히 빨리 학생을 시켜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똑같이. 그래서 빨리 논문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 한두 달 사이에. 그죠? 그런 일들은 사실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요. 증거가 없잖아, 사실. 증거가 없을 뿐이지. 그 다음에 뭐 self deception, 그냥 스스로 사기를 치는 거. 그죠? 이거 유명한 이거 아시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 그죠? 이거 뭐 숫자를 셀 수 있는 말. 그죠? 클레버 한스라고 해가지고 주인이 숫자를 뭐야 몇 더하기 몇은 몇이냐 몇 더하기 뭐 2 더하기 4 이러면은 6 할 때 딱 1, 2, 3, 4, 5, 6 할 때 이 사람이 이 말이 딱 뭐 이렇게 발을 움직였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게 아니었죠. 왜냐면은 실제로는 정답을 딱 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움찔하잖아요. 그죠? 그 반응을 보고 이제 말이 어, 행동을 한 것인데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뭐야? 이상한 내용이네요. Summary of results by type of music. 그죠? 뭐 어떤 프렌치 와인, 뭐 저먼 와인, 뭐 어떤 특정한 와인이 언제 잘 팔리는지 그 와인 가게에서 음악을 뭐 프랑스 음악을 틀어놨을 때 뭐 잘 팔리는지 뭐 독일 음악을 틀어놨을 때 잘 팔리는지 뭐 이걸 무슨 논문처럼 무슨 진짜 사이언티픽 리절트처럼 해놨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실. 그죠? 야 이게 네이처 나오고요. 그다음에 pressure by supervisor. 그죠? 대학원 생활 박사과정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압박을 받잖아요. 스스로도 압박을 받지만 지도 교수님이 압박. 또 왜 이렇게 데이터를 안 갖고 오냐? 빨리빨리 논문 써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압박을 받다가 이런 데이터 조작에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오죠. 요게 지도 교수 로버트 굿이라는 사람이고 요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 데이터 조작한 사람인데 윌리엄 서멀린이라는 사람인데 메모리얼 슬로우 캐틀링 캔서 센터라고 굉장히 유명한 암 센터가 있어요 미국에. 자, 아마 이게 지도 교수고 저기 학생이었나 연구원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요 로버트 굿뭐 윌리엄 서멀린 하면 뭐 쉽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제 기억에 맞다면은 저기 뭐야 피부 이식 뭐 이런 실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물 사이에
피부를 이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요즘 뭐 이제 장기 이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피부를 이식하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막 그림을 이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게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되게 재밌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그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봤던 글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밑에 G 그림 보이잖아요. G가 하얀 G인데 이렇게 검정색 점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얀 쥐랑 피부가 하얀색 털을 가진 쥐랑 검정색 털을 가진 쥐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검정색 털을 가진 쥐의 일부의 피부를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하얀색 쥐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도 문제 없이 피부가 잘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사기를 친 거죠. 네, 실상은 뭐였다고 돼 있어요? White mice with patches of black fur colored with black permanent marker. 그냥 매직으로 칠한 거야. 표면 털을 그냥 색깔을 매직으로 칠했는데 그걸 이제 사실이냐 사기를 친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재밌는 일이 많죠 사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피어 리뷰 자체의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뭐 크레딧 테이킹, 그죠? 누가 실제적으로 제일 공헌을 많이 했느냐 이런 거 갖고 싸우다가도 또 그런 면이 생기고요. 여게 뭐냐면은 펄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펄사가 뭐였더라? 그 초신성인가 뭐 우주에 있는 뭐 그런 초신성이 그럴 거야 아마. 초신성이었나? 제가 잘 몰라서 펄사가 뭔지 찾아볼게요 한번. 중성자 별이래요. 뭐 무슨 전자기파를 뿜는 중성자 별,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천문학 쪽에서 관찰을 해가지고 요 펄사를 발견한 공로로 요 사람이 앤토니 뭐 휴잇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나 봐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대학원생인 조셀린 벨이 주 공헌자야. 이걸 발견한 사람이야. 사실 물론 지도 교수 학생 이런 게 있으면 뭐 원론적으로 하면은 노벨상을 같이 줘야 되죠. 그죠? 얘가 실제 실험을 해가지고 발견하고 했으면은 공헌자는 얘가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지도 교수 역할도 크지만 근데 이 사람만 받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사실 노벨상에 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노벨상이 꼭 진짜 학문적으로 뭔가 성취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약간 거기에 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노벨상은 한 분야에 대해서 상을 줄 때 세 명까지밖에 못 주잖아요, 그죠? 근데 뭐 네 명, 다섯 명이 그 특정한 분야에 고언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똑같은 분야를 연구한 사람이 뭐 두 명, 세 명이어도 한 명만 줘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최근에도 그런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촉매 쪽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막 노벨 화학상을 화학상이었을 거예요. 화학상을 줬는데 딱 한 명한테만 줬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분야 연구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 그 연구는 그 노벨상 받은 사람하고 또 한 명 다른 사람이 주도적으로 같이 역사적으로 계속 같이 했던 일인데 한 명만 받은 거야. 왜냐면은 노벨상 못 받은 사람은 약간 정치적으로 그 스웨덴 그런 학계하고 좀 안 친한 사람이거든요. 뭔가 좀 사이가 안 좋은.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어요. 그 유명한 이런 사건 사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 그리고 뭐 데이터 재현 자체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고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어 리뷰 하는데 여러분들 논문 심사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재현 실험을 해보지 않죠. 언제 그걸 하고 있겠어 바쁜데. 그죠? 저만 하더라도 논문 리뷰하라는 요청이 한 달에 몇 개씩 오거든요. 그죠? 뭐 많이 오는 편도 아닌데도 한 달에 몇 개씩 오는데 다른 사람이 했던 실험을 내 연구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이 했던 실험을 언제 학생들 시켜가지고 재현을 하겠어요. 그냥 읽어보고 그냥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오케이를 하는 거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리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어 리뷰 프로세스가 이미 뭐 학교에 확고하게 자리 잡히긴 했지만 그거 자체에 또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연구윤리 위반을 100%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각자 양심에 맡기고 스스로 정화가 되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한계가 명확해가지고 왜냐면은 어, 조작딱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방금 들은 것처럼 피어 리뷰 자체로만 논문을 내게 되는 문화에서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겠어요? 서로 안 친한 사람이야. 그죠? 서로 굉장히 막 싸우는 사람이야. 학계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이런 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 논문이 나한테 심사가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그 논문이 좋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나쁜 의견을 줄 수 있고 괜히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논문을 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 그죠? 굉장히 정치라는 요소가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요소가 도입될 여지가 굉장히 큰 게 이런 피어 리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아, 어려운 문제죠. 해결할 수 없는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더블 블라인드 리뷰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논문 심사할 때 논문 낸 사람이 누군지 다 써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관적인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름을 다 가리는 거죠. 그죠? 논문 내는 사람도 누가 내는지를 가리고 오로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게끔 심사하는 사람도 다 가리고 심사하는 사람은 뭐 지금 가리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지 다 알아낼 수 있다라고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검색 분야 같은 걸 검색해 보면 뭐별 상관 별뭐 아주 효율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연구 윤리 관련해서 좀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시간에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연구 노트를 잘 쓰자라는 거예요. 연구 노트를 구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글을 보더라도 그 실험을 무리 없이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쓰시고 지도 교수님 확인도 꼭 주기적으로 받으시고요. 매일매일 받기 힘들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받아 두셔야 돼요. 요즘은 이런 연구윤리 관련해서 좀 많이 엄격해져가지고 과제 같은 거 심사를 받거나 최종 심사를 받거나 할 때 연구 노트를 들고 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여러분들이 연구 노트를 제대로 안 썼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연구 노트를 잘 써주시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